자, 이번 민주당 경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즉 어대명 기류 속에 누가 승리하느냐 보다 이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가 더 관심이었죠. 자, 양반의 논설위원. 네. 지난 주말 사이 지금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자, 놀라운 건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네. 거의 90%에 육박해요. 네, 그렇습니다. 89.77이었죠. 네. 3년 전 대선 경선 때 50.29였으니까 그때보다 39.48%포인트 높은 수치고요. 이전에 각 정당의 대선 경선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에 기록했던 경선 득표율 78%보다 높고 또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거둔 83.97%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됐는데요. 주목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당심과 민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인데요. 최종 득표율이 89.77인데 경선이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그다음에 민심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인데 당심 득표율이 90.32.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89.21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경우에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혹은 중도층입니다라는 반응 한 사람의 견해만 반영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전체 여론을 반영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당심과 민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점.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 대세론이 입증된 하나의 근거로 삼을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군데 권역별로 경선이 치러졌는데 네 개의 권역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88%에서 90%대의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3년 전의 경우에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46.95, 이낙연 후보가 47.12로 이낙연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과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때부터 해서 네. 늘 조심스럽고 늘 신경 쓰이는 지역이죠. 그리고 최근에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가 졌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라면 관심사였는데 호남에서도 88%대 득표를 하면서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받아 안을 만한 후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호남에서도 똑같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비판적인 쪽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일극 체제가 그냥 반영된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을 계속할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하는 논란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과 지금 일극 체제라는 비판이 거의 비슷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국면에서 만들어진 비상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89.77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제1당의 유력한 후보가 된 상황에 대해서 작년과는 똑같을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미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의 포인트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예상대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일극 독재당이다. 89.77% 득표율이라는 게 말이 되냐. 특히 또 지난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 뺨치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전제는 북한처럼 내 말을 안 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그리고 과거 군부 독재 때 뒤에서 대통령 욕하면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잡아가는 그런 독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게다가 계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패배한 후보였던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란 이름으로 공격을 계속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12가지 혐의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텨내면서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또 압승을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재명은 단단하게 훈련되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런 비상황 상황 속에서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 그리고 무당층 네. 이분들은 이재명만이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다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우뚝 서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두 분의 후보와 비교해서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비교해서 워낙에 압도적으로 서 있다 보니까 이분에게 많은 그 지지가 간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어떤 보복을 하겠습니까? 독재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제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박성훈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한테 쏠리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 쏠림 현상이 앞으로 중요한 건 대선 본선이잖아요. 네. 본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독재는 아마 경성 독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연성 독재를 많은 지지자들, 저희 당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 이후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선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사실상 비명계가 종식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의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게 되면요. 건전한 당으로서의 자정 기능도 없어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 1인을 위한 사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건강한 당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김동연 그리고 후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들러리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위상, 위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욕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심지어는 정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나 그리고 원전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민주당도 제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걸 강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발전을 해온 건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행정부까지 정권까지 잡게 되면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이 와해될 수 있는 거죠.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동안 입법 독주,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던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이제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이고요. 특히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마저 제2당이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저희는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은 본래 뿌리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과 다른 정치를 대통령 이재명이 6월 4일 이후에 한다라고 하면 저부터 저항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내에서 우리가 만든 정부가 국민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선 당내에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정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사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본선 승리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지만요. 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자, 양만희 논술위원. 네. 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를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보니까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최종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더군요. 예상보다는
대선 전에 한다면 네. 등록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뭐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6월 3일 대선까지의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대단한 혼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서둘러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든지 하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5월 10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 의무 법조항의 실천을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원에 이 사건이 넘어왔고 이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일단 배당이 됐었던 것을 사실상 본인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로 사실상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실천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 합의체 심리를 순식간에 2번 하고 다음 심리가 언제 벌어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 판결을 위해서 심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을 갈지,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보도를 보면 대법관들 아래에서 대법관들을 도와주는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주로 이제 많은 사건들이 2가지니까요. 그런데 헌법과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판 연구관들이 일부 이 사건 보좌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 차례 얘기됐던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위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4개의 사건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각 재판부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5개 재판부가 다 각각 다른, 우리는 중단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는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판례와 맞지 않는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네. 재논의되는 구조이긴 한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헌법 84조 규정 적용에 대해서 판례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네. 이 사건을 6월 3일에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5월 10일이냐 뭐 5월 11일이냐 혹은 네. 6월 26일이냐 6월 3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북경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뭐 설마 대법원이 이 출마 불가능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 사법 역사 사상 없는 일을 하라라고 이제 유일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해라. 라고 해서 이제 출마 자격을 없애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대법원이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결국은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큰 것이고 충분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때도 실제 이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과정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후일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 건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재판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효과도 또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부에서 취급했을 때의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법원 전체에서 하면서 빨리 2번을 연이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메시지를 저는 빨리 파기 재판해라 라고 요구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안심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되 영 이것이 의견이 갈라졌을 때 서로의 동의가 됐을 때 저는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에서 회의는 열심히 하지만 대선 전에 마치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대법원의 모습 이것만은 연출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6월 3일이 지나서 어떤 결론이든지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고 지금까지 일부 한두 판사의 돌출적인 결론은 국민의 상식과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크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저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하거나 유죄 취지의 환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무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만은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따지는 거죠. 저는 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 1심과 2심이 전혀 정반대의 논리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리에 맞는 결정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면죄부식 재판 결과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국민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에 항소심 결과대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문화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번 재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결과가 1년 내에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더 이상 끌 수 없죠. 이재명 후보가 패문부재 또는 출석하지 않고 재판 불출석, 또 기일 변경 신청, 위헌 법률 제청까지 다양한 방법의 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책임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법 기술을 통해서 법 적용을 회피하고 재판의 결과를 지연시켜 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리에 따른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월 3일 대선 이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신속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을 대법원이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